내가 그렇게 짐이 된 거냐? 72세 이순자 씨는 거울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른쪽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고 입꼬리는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시장 보찜을 양손 가득 들고 다니던 그 팔이었는데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4개월 전 아침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순자 씨는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다행히 매일 아침 전화하던 둘째 딸 미경이 연락이 안 되자 달려왔고 119를 불러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2주, 재활병원에서 6주. 총 2달간의 입원 생활 끝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순자 씨는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남았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자식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부담감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큰딸 수경이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38세의 수경은 은행원으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장녀로서의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남편 재훈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어머님, 편히 계세요. 방은 충분하니까요. 수경의 아파트는 30평형으로 결코 좁지 않았습니다. 아이 방 옆에 작은 방을 순자 씨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첫날 밤 10살 손주 지호가 할머니 방에 들어와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시면 좋겠어요. 순자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가족이 함께 있으면 다 좋아지겠지. 그러나 따뜻함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일 아침 7시 수경은 출근 준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호의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챙기고 자신의 화장을 하는 동시에 순자 씨의 아침 식사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오늘은 토스트만 드세요. 제가 너무 바빠서.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밥 차려주던 자신이 이제는 토스트 한 조각의 미안함을 느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오른쪽 팔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순자 씨는 샤워를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경이 도와주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주말에만 샤워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매일 도와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순자 씨는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깔끔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3일에 한 번 씻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결정타는 2주 후에 날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호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뛰어놀다가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지호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집이 좁아서 그래. 할머니 방이 우리 놀이방이었는데.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경이 황급히 아들을 나무랐지만 이미 말은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부부의 대화가 얇은 벽을 통해 새어 나왔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무너져. 지호도 힘들어하고 나도 너무 지쳐. 그럼 어쩌라고? 내 엄마인데. 둘째 동생한테 좀 부탁해. 우리만 모실 수는 없잖아. 순자 씨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남은 건 수치심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큰아들 준호는 42세의 회사 중역이었습니다. 큰아들로서의 책임감에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문제는 며느리 현주였습니다. 현주는 겉으로는 공손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계세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집은 40평형 아파트였지만 분위기는 수경의 집보다 훨씬 냉랭했습니다. 현주는 전업주부였지만 순자 씨를 돌보는 일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식사 준비했어요. 나오세요. 준비라는 건 냉동 간편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자 씨는 평생 손수 음식을 만들어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레토르트 식품의 인공적인 맛은 입에 맞지 않았지만 차마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주는 CCTV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쓰러지시면 어쩌나 걱정돼서요. 제가 부엌 나갔다 올 때도 불안하거든요. 표면상 이유는 그럴듯했지만 순자 씨는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후 현주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거나 TV 채널을 바꾸는 것까지 일일이 체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현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우유는 애들 먹으려고 사둔 건데요. 다음부턴 여쭤보고 드시면 안 될까요? 순자 씨는 그날부터 냉장고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도 며느리가 물을 따라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3주가 지난 어느 일요일, 가족끼리 외출을 갔습니다. 물론 순자 씨는 빠진 채였습니다. 어머니, 놀이공원은 걷기 힘드시잖아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맞구나. 저녁 때 돌아온 가족들은 치킨을 사왔지만 순자 씨 몫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름진 거 못 드시잖아요. 죽 끓여놨으니 드세요. 그날 밤 현주와 준호의 대화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하면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니 간병하면서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미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간병인을 쓰든지 아니면 현주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면 뭔데?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 순자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현주가 직접 말했습니다. 어머니, 간병인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도 솔직히 힘들어요. 전문가가 돌봐드리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잖아요. 순자 씨는 치욕스러웠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제는 버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큰딸 수경에게 전화했습니다. 수경아, 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전화기 너머로 수경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 모두 같이 얘기해봐요. 가족회의 하자고 해요. 토요일 오후 3시 준호의 집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준호, 큰딸 수경, 둘째 딸 미경, 그리고 막내 아들 민수까지. 배우자들도 함께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식탁 한쪽에 작게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엄마 혼자 사시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 중 한 명이 계속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고. 수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한계가 있다니? 우리 엄만데. 누나도 엄마 모시기 힘들어서 우리한테 보낸 거 아니야?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소개 자료였습니다.
이게 뭐야? 미경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알아봤는데 집 근처에 괜찮은 요양원이 있더라고. 시설도 깨끗하고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재활 프로그램도 있대. 오빠, 미쳤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가 거기 계시면 안전하잖아. 병원도 가깝고 전문가들이 돌봐주고 우리가 매일 면회 가면 되고. 그럼 오빠가 먼저 가봐. 요양원이 얼마나 외로운 곳인지. 수경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다들 진정해. 우리 지금 엄마 앞에서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불은 이미 붙었습니다. 며느리 현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은 진짜 안 돼요. 애들도 있고 저도 어머님 돌보는 게 쉽지 않고. 수경의 남편 재훈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요양원이 꼭 나쁜 곳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미경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평생 집에서 살던 분인데 낯선 곳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준호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내가 모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미경이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엄마 모셔. 넌 할 수 있어? 미경은 35세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남편 성민과 5살 딸아이가 있었고 맞벌이로 빠듯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상황이. 봐. 너도 못하잖아. 그럼 막내한테 물어봐. 민수야. 너는? 막내 민수는 30세로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원룸에 사는데 어떡해. 결국 아무도 못한다는 거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만해! 순자 씨의 목소리가 식탁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두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냐? 나는 너희를 낳아서 기저귀 빨아서 밤새 업어 키웠어. 너희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 삭바느질하고 남의 집 청소하면서 너희네 다 대학 보냈단 말이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내가 팔 하나 못 쓴다고 걷기 불편하다고 내가 쓸모없는 짐이 됐냐? 요양원에 처박아야 할 만큼?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냐. 너희 눈빛에 다 보여. 엄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엄마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해. 그런 눈빛들. 순자 씨는 식탁을 손으로 짚고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나도 존엄이 있는 사람이야. 너희 그렇게 배웠어? 불편하면 버리라고? 말을 마치고 순자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식탁에 남은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집에서 자식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엄마가 문제가 됐을까? 수경은 10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가 3달 동안 매일 와서 산후조리를 해주셨습니다. 새벽 2시에도 아이가 울면 달려와 주셨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 자퇴하려 했을 때 엄마가 전세금에서 돈을 빼서 등록금을 내주셨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중학교 때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갔을 때 엄마가 경찰서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 요양원 보내줘. 엄마,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너희한테 짐이 많나 봐. 차라리 낯선 곳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엄마. 어제는 제가 너무 됐어. 알아봐줘. 빨리 가고 싶구나.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급히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 어색하고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 가신다는데 우리 어떡해요? 미경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뜻대로 하자. 이미 엄마 마음을 다치게 한 건 우리야.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주 후 입소 날이 왔습니다. 실버타운 햇살 요양원 3층 건물의 깔끔한 시설이었습니다. 원장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르신 방입니다. 2인실인데 룸메이트 할머니가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방은 병원처럼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의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시겠어요? 1층에 재활치료실, 2층에 식당, 옥상에 작은 정원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따라다니며 시설을 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걷는 노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은 것 같죠? 수경이 애써 밝게 말했지만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배식은 급식처럼 일률적이었습니다. 짠맛도 간도 모두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어때요? 요양보호사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후 3시 자식들이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또 올게요. 자주 올게요. 엄마. 주말마다 면회 올게요. 하나같이 약속했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들이 점점 희미해질 것을.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첫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룸메이트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밤 11시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도둑이야?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할머니를 진정시키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순자 씨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방송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기상 시간입니다. 세면을 하시고 7시까지 식당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치 군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7시 아침, 8시 오전 간식, 9시 재활운동, 11시 산책, 12시 점심, 2시. 오후 프로그램, 5시 저녁, 7시 TV 시청, 9시 취침 준비. 순자 씨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정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가장 굴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 혼자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발, 빨리. 15분 후에야 요양보호사가 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화장실. 아이고 지금요? 제가 다른 분 모시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0분 후 돌아온 요양보호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지금 청소해야 되잖아요.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한 번 왔습니다. 30분 만에 급한 전화를 받았다며 갔습니다. 수경은 주중에 한 번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1시간도 안 되어 떠났습니다. 미경은 주말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데려왔고 아이가 떼를 쓰는 바람에 20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누가 올까? 하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주차 순자 씨는 식당에서 다른 노인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생기 없는 눈빛,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입, 말없이 떠먹는 밥. 옆자리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2주요. 나는 3년 됐소. 처음엔 다들 오더니 이제는 명절에나 와요. 그것도 외무감으로. 네. 이게 우리 세대 노인들 운명이요. 짐이 되면 버려지는 거지. 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건너편 할머니는 밥을 먹다 말고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셋인데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전화도 안 받아요. 요양보호사가 다가와 등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또 우세요? 밥 드시고 우세요. 기계적인 위로였습니다. 진심은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여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야. 버려진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야. 요양원에는 수많은 규칙이 있었습니다. 9시 이후에는 개인 전화 사용 금지.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만. 외출은 보호자 동반 시에만 가능. TV 채널은 다수결로 결정. 순자 씨가 밤 10시에 둘째 딸에게 전화하려 했을 때 간호사가 제지했습니다. 할머니 9시 넘었어요. 내일 하세요. 그냥 1분만. 규칙이에요. 다른 분들 방해가 되거든요. 순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는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여기서는 모두 통제당했습니다. 어느 날은 배가 고파서 밤에 간식을 먹으려 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과자를 꺼냈는데 야간 순찰 중이던 요양보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개인 음식 반입 안 돼요. 식당 관리 때문에. 이건 내 과자인데. 규칙이에요. 내일 가족분이 오시면 가져가시라고 하세요. 순자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3주가 지나자 순자 씨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력이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재활 운동 시간에도 의욕이 없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운동 안 하시면 더 안 좋아지세요.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해야죠. 자, 팔 올려보세요. 순자 씨는 기계처럼 팔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없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끝없는 하얀 복도를 걷는데 출구가 없는 꿈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또 다른 복도, 또 다른 문, 끝없는 반복. 4주째 순자 씨는 거울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 만에 10kg이 빠져 있었습니다. 눈은 푹 꺼지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구나. 5주째 되던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10시 룸메이트 할머니가 또다시 소란을 피웠습니다.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순자 씨를 밀쳤고 순자 씨는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순자 씨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야간이라 직원이 적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차가운 바닥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72년을 살았어. 가난도 이겨냈고 자식 넷을 훌륭하게 키웠어. 그런데 마지막이 이래야 하나? 이렇게 외롭고 처참하게. 40분 후에야 야간 근무자가 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왜 이러고 계세요? 순자 씨를 침대에 눕히면서 근무자가 투덜댔습니다. 할머니,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밤에 이러시면 저희가 일이 늘어나잖아요. 그 순간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해. 이곳에서는 살 수 없어. 다음 날 새벽 5시 순자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기상 방송이 나오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오른쪽 팔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왼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나가야 해. 여기서 더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 6시 30분 아침 교대 시간의 혼란을 틈타 순자 씨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경비실 직원은 출근하는 직원들과 얘기하느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는 요양원의 소독약 냄새보다 훨씬 상쾌했습니다. 자유다. 순자 씨는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식들의 집으로? 아니, 다시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옛집으로? 하지만 그곳은 이미 전세를 줬습니다. 요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순자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7시 30분. 아직 자식들은 모를 것입니다. 연락하지 말자.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1시간을 앉아 있자 배가 고팠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3만 원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후 쓸 일이 없어 그대로 남아있던 돈이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김밥과 우유를 샀습니다. 겨우 3,500원어치였지만 그 음식이 한 달 동안 먹었던 요양원 식사보다 맛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간호사 같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요. 추운데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어디 가실 곳 없으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요양원에서 나오셨어요? 순자 씨는 놀라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보건소 방문 간호사거든요. 어르신들 많이 뵀어서 보면 알아요. 여성이 순자 씨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김연아라고 해요. 할머니 성함은요? 이순자예요. 순자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현아 간호사는 순자 씨를 보건소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며 현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순자 씨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뇌졸중, 자식들의 집에서의 눈치, 요양원에서의 고통, 그리고 오늘 새벽의 탈출. 현아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전혀 잘못이 없어요. 할머니가 경험한 건 많은 노인분들이 겪는 일이에요. 정말요? 네. 우리나라 노인 돌봄 시스템의 문제예요. 가족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요양원은 수용시설처럼 운영되고 어르신들의 존엄은 고려되지 않죠. 현아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요양원만이 답이 아니에요. 현아는 여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주간보호센터예요. 낮 동안에만 센터에 계시다가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곳도 있어요? 네. 센터에서는 식사도 제공하고 재활 운동도 하고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밤에는 집에서 주무시니까 자유로우시죠. 순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 번째는 방문 요양 서비스예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필요한 부분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식사 준비, 청소, 목욕 등을 도와드리죠. 그럼 내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할머니 집이 아직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제 집은 전세를. 그것도 해결 방법이 있어요. 요양원비로 나가던 돈이면 작은 원룸을 구할 수 있어요. 주간보호센터와 방문 요양을 병행하면 요양원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현아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요양원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죠. 하지만 주간보호센터는 80만 원, 방문 요양은 50만 원 정도예요. 원룸 월세 40만 원을 더해도 170만 원이에요. 정말요? 네. 게다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시면 본인 부담금이 더 줄어들어요.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순자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 엄마 어디야?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 엄마가 사라졌다고! 준호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나 요양원 나왔어. 엄마!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지금 다 모여서 경찰에 실종 신고하려던 참이었어! 준호야. 진정하고 들어봐. 나 여기 보건소에 있어. 순자 씨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30분 후, 내 자식이 모두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수경이 울면서 안아왔습니다. 엄마,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우리 다 죽는 줄 알았잖아.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고야? 무슨 일 있었어? 순자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요양원에서 못 살겠더라. 거기는 살 곳이 아니야. 엄마, 너희한테도 미안하고 나한테도 미안해서 참으려고 했어. 그런데 안 되겠더라. 차라리 혼자 죽는 게 낫겠다 싶었어. 미경이 무릎을 꿇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엄마를 그런 곳에 보낸 게 잘못이야. 민수도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엄마, 나는 면회를 일부러 안 갔어. 너무 무서워서. 엄마 보기가 무서워서.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 근데 그게 더 나쁜 짓이었어. 현아 간호사가 개입했습니다. 가족분들,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앉으시죠. 현아는 다시 한번 주간보호센터와 방문 요양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 듣는 얘기에 놀랐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었어요? 왜 아무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죠? 현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양원 업계가 크다 보니 다른 옵션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요양원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혼자 사시게 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작은 원룸에 사시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고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자녀분들이 돌아가면서 주 1회씩 방문하시면 돼요. 주 1회요? 네. 네 분이시니까 각자 한 달에 한 번씩만 방문하시면 매주 누군가는 어머님을 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전화 한 통씩만 하시면 안전도 체크할 수 있고요.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경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찬성이에요. 엄마가 원하시는 거면.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엄마가 행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준호가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순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는 아직 혼자 살고 싶어. 너희한테 짐이 되기도 싫고 요양원 같은 데서 죽고도 싶지 않아. 도움은 받되. 내 삶은 내가 살고 싶단다. 일주일 후 자식들이 힘을 합쳐 순자 씨를 위한 원룸을 구했습니다. 병원과 가까운 곳,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1층이라 출입이 편한 곳. 월세 45만 원의 작은 방이었지만 순자 씨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 좋다. 내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자식들은 집을 꾸며줬습니다. 수경은 커튼과 이불을 샀고 미경은 식기와 조리도구를 챙겼습니다. 준호는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했고 민수는 긴급 호출 장치를 달았습니다. 엄마, 이 버튼 누르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 오는 거야. 고맙다. 아가. 마지막으로 순자 씨의 옛집에서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자식들의 어린 시절 사진,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벽에 사진들을 걸자 비로소 집다운 느낌이 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주간보호센터 차량이 순자 씨를 픽업하러 왔습니다. 순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기사 박철수예요. 친절한 인사가 요양원과는 달랐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선택, 수용이 아니라 서비스. 차에는 다른 어르신 3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반가워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순이에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여기 진짜 좋아요. 센터에 도착하자 아담하면서도 따뜻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요양원의 차갑고 병원 같은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센터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센터를 운영하는 최은영이에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은영은 40대 중반으로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9시 아침 체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처럼 방제가 아니었습니다. 하기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되고 차 마시셔도 되고요. 순자 씨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웃으며 체조를 했습니다. 틀려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함께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10시 간식 시간. 오늘은 호떡이에요. 갓 구운 호떡의 냄새가 센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요양원의 건조하고 맛없는 간식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맛있다. 이거 어디서 샀어요? 제가 직접 구웠어요. 매일 간식은 직접 만들어요. 은영의 말에 순자 씨는 감동했습니다. 11시 재활운동 시간. 물리치료사가 1대1로 봐줬습니다. 순자 할머니 오른팔 어떠세요? 아직 불편해요. 천천히 해봐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30분 동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기계적으로 진행됐던 운동이 여기서는 정말 치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 사람들과 화투도 치고 떡볶이도 해 먹으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센터 차량이 집 앞에 멈췄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현관문을 열며 순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긴 갇힌 곳이 아니야.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잖아. 첫 방문, 요양보호사 선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청소 좀. 모든 걸 물어보며 존중하는 태도의 순자 씨는 편안했습니다. 금요일, 목욕 도움.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따뜻한 물줄기와 조심스러운 손길. 그리고 머리결 참 좋으세요. 라는 말에 순자 씨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점심에 된장찌개를 끓여와 함께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진심에 순자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토요일, 아들 준호가 과일을 들고 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요양원 얘기 너무 쉽게 했어. 됐어. 이제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엄마가 행복하실 수 있도록 도울게요. 주경은 저녁을 차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땐 내 생활이 불편한 게 싫어서 짜증냈었어. 알아. 힘들었으니까. 막내 민수는 치킨을 들고 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난 겁쟁이였어. 하지만 이제 자주 올게. 순자 씨는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얼굴만 보여줘도 엄마는 행복하다. 화투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던 어느 날, 센터는 순자 씨 생일을 축하해 줬습니다. 잡채까지 준비된 파티에 눈물이 났습니다. 재활 운동 덕분에 마비된 팔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잡으셨네요. 처음엔 전혀 못하셨는데요. 그날 저녁 직접 된장찌개를 끓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해냈다. 갑작스러운 장염으로 입원했을 때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간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센터 친구들과 은영까지 병문안을 왔습니다. 순자야, 내가 있어야 재미있어. 빨리 나아.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집에 오니 자식들이 청소와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어요. 엄마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순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립니다. 순자 씨는 혼자 일어나 세수를 합니다. 오른팔은 이제 70%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8시 주간보호센터 차량이 옵니다. 순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터에서는 친구들이 기다립니다. 순자야, 어제 드라마 봤어? 응. 봤어. 재활 운동도 이제 익숙합니다. 점심 식사도 맛있고 오후 프로그램도 즐겁습니다. 5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웃 영숙 씨와 산책을 합니다. 순자 씨,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저녁에는 자식 중 하나가 전화합니다.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도 잘 지냈지.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제야 진정한 편안함과 행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창밖 달빛을 바라보며 순자 씨가 말합니다. 늙는다는 건 무너지는 게 아니야. 조금 다른 도움이 필요할 뿐이지. 순자 씨는 이후에도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 서비스 덕분에 가족과 친구들과 웃음을 나누며 매일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자식들은 정기적으로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확인했고
센터 친구들과의 소소한 일상은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89세가 될 때까지 존엄과 자유를 지키며 행복하게 살았고, 그녀의 선택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오래도록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